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예, 오늘도 별로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강요회의에서 경제 가짜뉴스 경계해야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가짜뉴스 허위 정보로 시장에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되고 우리 경제는 근본적으로 성장세가 건전하다.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말을 바꿀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진짜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연 이래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하면서 제일 먼저 국민을 혼란시키고 격앙시키고 혼동에 빠뜨린 사람이 다름이 아닌 문재인 자신입니다. 자신이 기업에 피해가 가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국민들 정부를 믿고 힘차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일 항전 의지를 밝히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SNS를 통해서 지금 불매운동을 반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반일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은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사람들을 또 국민들을 갈라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측근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국민들을 선동하고 좌파 시민단체들을 선동하고 또 일반 시민들을 선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가짜뉴스 허위정보로 시장에 불안감을 줘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태연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든 가짜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 원료가 된다. 일본 여행 가면 1000만원 벌금을 내게 법을 만든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 관련된 1194개 품목이 모두 잠긴다. 이런 얘기 등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는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이야기들은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든 이란으로 가든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든지 라는 얘기가 한간에 많이 떠돌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북한인지 이란인지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으로 수출된 불화수소가 행선지가 묘연하기 때문에 그 행선지를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선지는 대부분 예측이 가능했죠. 북한 아니면 이란일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얘기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북한 이름을 내놓은 거죠. 근데 그것은 예측이고 예상입니다. 기사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짜뉴스라고요? 그러면 국내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송들, 좌파 언론들이 하는 거 90%가 가짜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도 예측하는 거거든요. 대단 프로에서 나오는 건 예측하는 거 아닌가요? 팩트는 팩트에다가 팩트 하나에 자기들의 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일본에서 수출 안 했으니까 그 팩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들은 다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하는 게, 예상하는 게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뉴스도 90% 이상은 전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국내 좌파들 방송들이나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일본이 먼저 망한다. 일본이 먼저 무릎 꿇고 지금 삼성한테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한 회사가 그랬을지는 모르겠죠. 그것도 뭐 무릎을 꿇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과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짜뉴스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한 의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지금 경제 실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거나 보수 언론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가짜로 몰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짜로 몰아야 지금 대개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이나 뭐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건 가짜 뉴스구나 이런 식으로 믿게 만드는 거죠. 참 탁월한 지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술 더 떠서 김상조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일본과 갈등은 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가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 경제 전문가가 지금 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하품나는 소리이긴 합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이미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부터 제가 방송도 수출 제재를 하기 한 일주일인가 전부터 일본 매체를 통해서 수출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파생될 문제들이 직접적인 피해,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반도체 생산업체, 그 다음에 판넬 제조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물론 직접적으로 크지만 문제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 삼성이 차지하는 한국에서의 경제 볼륨, 또 SK와 LG가 차지하는 어떤 위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밑에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 또 그 밑에 또 협력업체들, 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이 다 곤란해지게 되면 결국 그 곤란해지는 회사들 뿐만 아니고 속해 있는 산업군 전체, 경제계 전체가 삐걱거리게 되고, 경제계나 산업계가 삐걱거리게 되면 금융계가 삐걱거리게 되고, 금융계가 삐걱거리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자체가 삐걱거리게 된다는 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이제 와서 그걸 모르고선 마치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가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하품 나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일본과 전략적으로 반복 게임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 지금 여러분, 지금 경제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략 게임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관 사람이 흔들리고 휘청거릴 정도의 상황이면 지금 일을 벌려는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것을 전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슨 전략 게임을 하듯이 생각을 한다거나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서처럼 무슨 항일 운동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진짜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다운 생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경제부 부처, 그 다음에 외교부처 전부 베테랑들의 테크노크라프트들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그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외교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위기를 넘기기 위해가 좀 무던히 애를 쓰고 그랬죠. 근데 지금 모든 일의 사단은 문재인의 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경제계나 외교부에 지금 압력을 넣는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전부 자기네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전문적인 외교관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경제관료들 꼼짝을 못하는 상황에서 위에서 지시만 내려오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경제 테크노크라프트들이 과연 얼마만큼 운신의 폭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겁니다. 예, 이 모든 일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 옆에 사진 옆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예, 일본을 여행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서 금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장본인이죠. 저 사람이 참 어이없습니다. 예, 일본을 여행 위험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한국이 위험 지역으로 외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죠. 북한에서 맨날 미사일이 나오고 핵미사일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일본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국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 없는 모양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불행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당정청에서 소재부품 장비산업 예타 면제 1조 6,578억 원을 이달 내에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산 처리하면 대체제가 하루 이틀에 개발됩니까? 예,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뉴스를 보면서 자금 신청하는 업체들 IMF 때처럼이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그 IMF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기업들한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여론도 그랬었고, 뭐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시 알아봐야 될, 조사할 그런 타이밍도 이제 놓쳤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공적 자금들이, 많은 돈들이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자금을 자꾸 뭐 받아가지고 회사를 만들거나 또 뭐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이고 그랬었어요. 뭐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지금 뭐 기억은 다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이번에도 자금 신청을 하게 될 때 과연 진짜 성실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처럼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만큼 이런 조치 자체가 너무 졸속적이고 즉흥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모든 뭐 이런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연구소도 예외 없이 법으로 정했죠. 그래가지고 연구소들이 뭐 연구도 못하고선 뭐 5시만 되면 땡하고 퇴근하고, 연구소가 5시만 땡하고 퇴근하는 데가 연구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라는 건 밤새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간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연구인데,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연구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 전에 만든 법들이 깡그리 무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급 상황이라서 천만에요. 주 52시간 근무, 이거를 할 때도 글로벌 경제는 언제나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항상 긴장 상태고 경쟁 상태고 치열한 경쟁 상태입니다. 그런 글로벌 경제를 이제 와서 운운하면서 주 52시간, 연구소도 예외 없이 5시면 퇴근, 이런 것을 했던 게 바로 이 정권인데, 이제 와서 글로벌 경제가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경제가 언제나 위급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은 주사파 운동권들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주먹구구, 땜빵 같은 정책 때문에 일관성 없는 것 자체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격 요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 또 말 한마디에 바뀌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정권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